네, 여의도에서 좀 놀아본 분들이 말하는 노른자 정치 시간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공천 작업이 한창인데 국민의힘은 사실 이제 물갈이를 좀 뒤로 미뤄놨다 보니까 잡음이 없는 상태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평가 하위 10%에 들었다고 통보받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위 10%에 들면은 경선을 했을 때도 그 득표한 것에 30% 감산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10% 통보받았다라는 약간의 커밍아웃이 좀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커밍아웃 안 했는데요. 예. 전체 네. 중에 20% 하위 20%가 대상이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최하의 10%면 감점 30%, 그 중간 되면은 20%. 근데 20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네. 근데 현역 의원들이 지금 세 분만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의원 숫자를 계산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라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밝히지 않고 경선을 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대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불복하고 나가면 출마를 할 수 있는데 냉정하게 뭐 개혁신당 가서 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불만이 있더라도 아마 얘기를 안 하시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두 분이 김영주 부의장까지 하면 세 분이죠.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의 뭐 억울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본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네. 국민들이 볼 때 공천 자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일부 공천에라도 전체 이제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뭐 그냥 뭐 평가위원회 결정이다라고 넘기기보다는 최소한 당사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권자가 뭐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 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세부적인 내력을 뭐 밝히기 어렵다라는 정도로 하면 봉합이 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민주당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거고, 보통 통상적으로 그 각 당에서는 하위권 의원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 이례적인 거예요. 본인이 내가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정평가를 못해서 점수가 낮은 것을 밝히는 것 자체가 이 당의 어떤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불거지는 이런 하위권 커밍아웃 사태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내가 하위 10% 안에 들었다는 게 본인이 떳떳하다는 걸, 나는 거기 안 들었다는 걸 실제로는 그걸 방증하는 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나 하위 10% 안에 들어갔어. 모멸감을 느끼지만 내가 뚫고 나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일단 이런 공천에 있어서의 어떤 논란이라든지 탈당 사태에 대해서도 좀 수습을 하려는 모습이에요. 어제는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 따르는 혁신 공천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친명 비명으로 나누지 말고 대표인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미 좀 불거졌는데요. 친명 비명, 뭐 비명 행사, 비명 학살 이런 말까지 나오고요. 대표가 뭐 본인이 아끼는 사람도 하위에 들어갈 수 있다. 뭐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정말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뭐 그럴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알려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의문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표가 말씀하신 게 원론적으로 맞죠. 뭐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 오히려 유권자들한테는 통쾌하다, 내지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결과에 따라서 교체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유권자들 입장에서 방송이나 뭐 언론에서 본 저분들의 활동이 국민들 기준으로 하위 10%에 들어가느냐, 이런 판단을 각자 하고 있을 텐데 그거하고 너무 괴리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만약에 국민들의 인식이 다르다고 하면
뭐 객관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겠죠. 뭔가 구체적으로 이게 정성평가 때문에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정성평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명이 좀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근데 정성평가가 지도부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는 지역구의 당원과 유권자의 여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들끼리의 상대평가입니다. 근데 의원들끼리의 상대평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님 같은 경우엔 정무위의 마지막에 있어서 중간에 정무에 있다가 법사위로 갔는데 소속 원래 있던 정무위에서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정무위원들이 박용진 의원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박용진 의원님이 그때 걱정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미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이미 정무에서 평가하게 네. 돼서 잘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의원들의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는 공개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은 있고 박용진 의원님이나 윤영천 의원님 스스로도 본인이 느끼는 거하고 실제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정성평가를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개를 하는 게 국민들의 의혹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도부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다른 네. 방안이라도 뭔가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들끼리 써내면 사실 당에서는 비주류가 불리할 것 같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어차피 안 될 것 같은 비명계 의원 써낼 것 같은데 제가 의원이면 윤희석 대변인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방식이 꼭 민주당만 그런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네.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절차를 굉장히 절묘하게 설계하는 그런 방식들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조직도 있고. 박용진 의원이 누구냐. 재작년 8월 28일 전당대회 때 차점자죠. 최종에 두 분 남았죠. 어쨌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전당대회에서 2등한 사람이 하위 10% 들어가는 당이 정상이냐. 일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예. 그 사이에 박용진 의원이 무슨 잘못한 것도 유치원 3법에서 굉장히 그래도 대중적으로 서울에서 꽤 합리성을 가지고 정치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의원인데 네. 상대적으로 젊고 연령도.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위 10%에다가 넣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의원들 평가에 따라서 그랬다. 상임위로 올려서 당면 평가처럼 상대를 평가해서 나온 결과도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글쎄요. 그 당에서 정치하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당장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를 했는데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하위 20%일 것 같으면 이재명 대표는 하위 1%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같은 잣대라면은 뭐 상임위 출석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했을 때 보면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대표고 뭐 평가를 어느 정도 받을 만한 사람이 하위에 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은요 현직 국회 부의장이에요 또. 그러니까 민주당 대단한 당이라니까. 현직 국회 부의장이랑 전당대회 2등한 사람이 하위 10% 20% 들어가는 당이에요. 그럼 나머지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제도가 이상한 거죠. 여기에 정성의 여지가 개입할 수는 있는데 정성의 비율이 얼마나 크길래 정량을 뒤엎고 발표도 못할 정도냐는 거예요. 예. 이 정도로 반발을 하는데 4선에 재선 이런 분들이 한 분은 탈당까지 했잖아. 현직 국회 부의장이. 이 정도로 반발하는데 데이터도 얘기 안 하고 뭐 그냥 넘어가서 무슨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라고. 혁명의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가죽 혁자 쓰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상한데요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1% 하위 1%.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준비를 해보니까 의정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저도 되자마자 평가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거에 맞춰서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하자. 근데 정량 평가는 대부분 아마 다 채울 것 같아요. 뭐 SNS, 출석률, 그다음에 법안 이런 것들이라 대부분 보좌진들이 만점을 거의 맞으려고 대부분 채웁니다. 기준은 다 맞출 것이다. 왜냐하면 공개는 안 됐지만 예. 관행적으로 알려진 게 있으니까 사실은 뭐 SNS 이런 거 숫자를 정확하게 세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다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중진들이 약간 회의에 좀 참석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출마하면 당연히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아마 박용진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그걸로 약간 피해를 보지 않았는가 하는 측면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치로는
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뭘 새롭게 만들어도 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이 그거에 맞춰 갖고 딱 데이터를 만들어 버리니까 결국 정량보다는 정성 평가가 되는데 이거를 지도부에 맡길 거냐 아니면 당원이냐 동료위원회에 맡길 거냐 이런 기준이죠. 저희는 그래도 지도부가 평가하는 것보다는 당원과 유권자 동료위원회 평가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로 데이터를 보지 못해 갖고 뭔가 자의적인 뭔가가 들어갔는지 이거는 좀 판단을 못 하겠고 네. 평가위원회 자체가 위원들이 공개가 안 돼서 지금 뭐 물어보지를 취재를 못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공천을 하고 있고 민주당도 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좀 잡음이 큰 것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드러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국민의힘도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컷오프가 진행되면 아마 반발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벌써부터 불출마 권고받았던 의원들의 폭로가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합의 통보 받은 의원들이 이거는 내가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공개를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막 그 돌아다니는 바람에 받는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인데 윤 대변인님 지금 준비하신 지역구에서도 민주당 조사 돌았다면서요. 네, 정체를 알죠. 근데 저는 정체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예. 거기 이제 현역 의원이 계신데 그분 말고 다른 두 분까지 넣어서 저를 상대로 지난 주말에 조사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냐? 왜냐 제가 놀란 거 하나는 그 현역 의원 대신에 다른 두 분이 들어간 그 두 분이 전혀 저희 지역구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한번 돌려보는 조사였던 건가 보네요. 근데 그 전에도 다른 분 대상으로 또 돌린 적도 있는데 네. 그분보다 더 생뚱맞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잘 모르는. 저는 알지만.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역 의원, 뭐 진선미 의원인데 이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이잖아요. 네. 좀 비슷한 분이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저희 지역에 뭐 구청장 출신이라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아닌 영입 인재 분들을 2명이나 넣어서 저하고 이렇게 3번 돌려 보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나? 그럼 이제 민주당 쪽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제가 감사한 건 저만 상대로 해서 돌려줬으니 민주당에서 저를 예. 굉장히 세게 보는구나. 감사합니다. 신경을 쓰고 김한기 의원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돌아다니는 조사 같은 경우는요. 사실 한번 해볼 법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영입인재라고 영입을 해왔잖아요. 그럼 네. 이분들을 어느 지역에 넣었을 때 경쟁력이 있을까는 당연히 조사를 해서 보내야 되고 세대 교체도 해야 되고 또 민주당 의원 수가 많으니까 현역 의원 정리를 해야지 채울 수 있고 이런 건 제가 다 알겠는데 약간의 문제 같은 경우는 뭔가 그 현역 의원이 빼고 들어간 조사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고 특히 뭐 그런 분들의 어떤 공통점을 찾자면은 친문이다, 뭐 비명이다,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좀 크게 항의를 하고 계시는 게 문학진 전 의원이고 그리고 현역 중에는 홍영표 의원인데 이런 식으로 아예 현역을 배제하고 돌린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 두 분 의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현역 의원은 이미 돌렸어요. 네. 현역 의원하고 예를 들어 대변인님하고 해서 하는 거는 이미 한 달 반, 2달 전쯤에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고 새로운 인물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냐 예. 이렇게 다시 보는 거고 물론 이제 같이 물어볼 수는 있죠. 네. 시점이 다르니까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다른 가능성은 분명히 전제를 하고 돌린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무조건 본인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저도 뭐 다른 의원 대신에 우리 대변인님을 넣고 한 거는 당에서 무슨 근거는 있겠죠. 예.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네. 그럴 텐데 좋게 얘기하세요. 예, 저는 공관위보다는 전략공관위 내지는 당의 전략기획위원회 이런 데서 좀 전략적인 아마 고려를 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 2020년에도 사실은 비슷하게 했었죠. 이수진 의원이 동작에 나왔을 때 원래 그쪽에서 지역 준비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영입 인재인 이수진 의원을 넣고 나경원 이제 전 의원하고 여론조사를 했었고 네. 뭐 그런 선례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기는 공천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게 비공식적으로 했던 것도 내부적으로는
공개돼서 뭐 괜찮은 공천이었다라는 걸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지켜보죠. 뭐 결과를. 오늘 민주당 의총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좀 터져 나오겠죠, 목소리가. 이미 단체 대화방에서는 뭐 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의총장이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일단 김한규 의원은 당사자시니까 이따 여쭤보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뭐 집단 행동을 하겠다 뭐 그런 기사까지는 제가 봤는데, 그래서 집단 행동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네.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또는 그것을 대리하여 정말 친명 지도부 누군가와 좀 뭔가 권한을 가진 사람하고 이걸 얘기를 해서 소위 말해서 뭔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체계가 없잖아요, 민주당 안에.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항의의 의사를 그냥 표명하는 수준에 그칠 것 같다. 그럼 이분들이 본인이 느끼는 그 감정을 실현을 하려면 탈당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탈당해서 과연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저도 김한규 의원의 분석처럼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은 역시 이재명 유일체제로 잘 갈 듯하다. 적어도 공천 국면까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의총에 이제 가야 되는데 원래 의총은 뭐 다른 목적으로 비례정당 관련된 논의를 하려고 비례정당 했는데 관련이었죠. 어제 이제 홍영표 의원님이 뭔가 친문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고 내일 의총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윤 대변인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조금 다른 측면.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게 이게 공천이 정치의 끝이 아니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이 정치를 해야 되는 동료들이고 또 전당대회고 또 당원들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요구사항들을 그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하느냐 의구심이 해소되느냐 이 부분은 뭔가 고민을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혹시 뭐 지도부만 유리하게 공천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예전에 이런 문제가 되게 강하게 부각이 되면 당직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일정 부분 분들이 뭔가 뭐 선당후사의 명분으로 본인들이 불출마를 하거나 뭐 이런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무슨 특별히 결정이 난다기보다 의원들이 정말 다수가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도부도 뭔가 의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뭐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뭐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의총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 다른 얘기인데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탈당을 선언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이제 본인이 국무위원으로서 봤던 국회 부의장으로서의 김영주 의원을 좀 높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 일각에서는 김영주 부의장도 혹시 국민의힘으로 데려오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전망하시기엔 좀 어떠세요? 그 지역이 영등포 갑이에요. 예. 저희가 전혁 의원 이후로 계속 졌단 말이에요. 3번 연속 져서 김영준은 4선이지만 비례 한 번 해서 3번 이겨서 이제 5선 도전하시는 분인데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그 뭐 제가 예상치를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오실 수도 있겠죠. 근데 본인이 이 말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기억이 나는 게 자기는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고 친명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게 저는 제일 인상 깊어서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일단 아직 뭐 선거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국민의힘은 지금 잡음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천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좀 뒤로 미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현역 의원들이 몰려있는 TK 지역에서 얼마나 물갈이를 할 거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좀 남은 뇌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권역을 4개로 나눴어요. 네.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이 1권역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 경기는 뭐 1권역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1권역 뭐 2권역 여기에는 별 현역 의원이 안 계세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뒤에 3권역 4권역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특히나 TK 지역은 의석수 대구 12개, 경북 13개, 25개를 지난번에 저희가 모두 당선된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빈 데를 재배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공간이 없어요. 누굴 빼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현역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결론은 뽑아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예, 지금 저희의 기준은 하위 10% 컷오프잖아요. 네. 그럼 이제 경북만 해도 25명이니까 10% 하면 2.5명이니까 그럼 2명이에요. 대구 경북 합치면 2명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고 12명의 10% 1.2니까 그건 그냥 올림 안 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한 명. 경북도 한 명.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컷오프. 그다음에 하위 30%까지 10에서 30%까지는 얻은 득표율에 경선할 때 20% 감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죠. 2명이니까. 작아 보이는데요. 네, 많이 작아 보이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현역들의 반발은 최소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신인들 또는 또 도전하려고 계속 했었던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좀 잡음 없는데 뭐 잘하고 있다라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저당도 곧 뭔가 붉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이세요? 뭐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영남하고 강남 지역 공천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뇌관은 남아 있는 거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시스템 공천인지 전혀 동의를 못 하겠어요. 첫 번째는 최근에 뭐 중진들 약간 비윤계 중진들을 권역을 조정을 했는데 출마 지역을 조정을 했는데 당장 뭐 그 지역에서 준비했던 분들 원외 인사들 입장에서 보면 날벼락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구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 현안에 밝은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런데 뭐 박진 의원이나 뭐 조혜진 의원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이게 시스템 공천이냐? 그렇게 지역에서 준비하던 원외 인사들의 기대를 꺾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룰 자체 아까 말씀하신 룰 이런 게 언제 발표됐냐를 봤더니 올해 1월 16일에 발표됐거든요. 그럼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할 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3년 반 동안 사람들이 전혀 시험 범위도 모른 채 공부를 하게 남기는 이런 게 과연 이제 시스템 공천이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하위 10%는 컷오프를 하겠다라는 게 1월 16일 날 바뀌는 원칙인데 어제 뉴스를 보도를 봐서는 이거는 컷오프가 아니라 경선을 붙이되 뭐 감산을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룰이 갑자기 바뀌는 게 과연 시스템 공천이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종적으로 공천은 전체적으로 253개 지역구와 비례를 평가해야 되니까 아직 평가하긴 좀 이르다. 저희도 만약에 지금 비판을 안 받으려면 다 뒤로 미루면 되죠. 그런데 이거를 뭐 특정 시점을 갖고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 끝났을 때가 최종 평가이긴 할 텐데 실제로 좀 그런 생각은 드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현역 의원 중에 교체된 지역구 의원은 아직 없고 컷오프된 것도 비례대표 의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왔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세대 교체 가능할 건지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사자라 제가 참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제 입장에서 뭐 많이 바꿔주시면 좋았죠. 세대 교체를 해야 되니까요. 저도 뭐 좀 그러기를 바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없어요.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이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기준이라는 게 뭐 시험 범위 없이 3년 반 오지 않았냐 하는데 뭐가 시험에 국어, 영어, 수학 한다는 건 알고서 한 거예요. 그리고 뻔합니다. 그 배점 기준도. 그런데 이번에 경선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 배점을 가지고 봤을 때 경선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선 과정에서 감점이 나오고 뭐 가산점이 주고 하는 그 과정, 그 과정에 있어서 물론 현역 의원은 제가 볼 때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당원들을 다 알고 지역민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잘 하고 있고 이런 상태라면 TK, PK 지역 남아 있긴 한데
크게 뭐 이렇게 공천 관련해서 잡음이 많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서 적어도 지도부 입장, 공관위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잡음 조금 놔도 된다고 보지만 당 입장에서는 잡음이야 아니니까. 뭐 여야 모두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소위 윤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 당내에 있는 분들 말고 진짜 가까운 분은 주진우 전 비서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단수공천 받았잖아요. 결국은 이 정치 경험을 실제로 뭐 선출직으로 지역에서 준비하지도 않았던 분이 그냥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고 뭐 저희 당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현모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강남을에 신청을 했으면 부적절하면 그냥 컷오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다른 네. 분들 하면 돼요. 근데 굳이 이 사람을 뭐 다른 지역으로 배치시키려고 하잖아요. 보시면 박진 의원 같은 경우도 원래 종로에서 정치를 하셨죠. 근데 지난번에 확인해 봤더니 2020년 3월 19일에야 강남을에 갑자기 공천이 되셨어요. 그 전에 공천된 분을 교체하고. 근데 요번에 다시 강남을에 신청을 했는데 그냥 거기에 적절한지 그냥 판단하면 되는데 다른 분들이 다 신청을 한 서대문으로 빼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뭔가 잡음을 없애려고 현역 의원이나 좀 이름 있는 분들 아니면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거나 이번 정부에서 일한 분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그 조정 하에서 그냥 준비했다가 밀려나가는 원외 인사들이 엄청나게 많다. 저는 이게 시스템 공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민주당도 그런다니까요. 한 사람을 가지고 여기다 넣었다 저기다 넣었다 그 제가 얘기해요. 아니 그건 아니죠. 전략 공천이기 예. 때문에 아니, 저희도 어디가 마찬가지예요. 적절되는지 이거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지역구를 신청을 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하잖아요. 좋아요. 저희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전현 의원은 예. 종로에다가 예비 후보를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동작 넣었다 강동을 넣었다 강도감 넣었다 용산 넣었다 똑같잖아요. 예. 뭘 우리한테 그래? 아니, 지켜보시죠. 거기가 아니,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똑같은 다른 거예요. 분들은 벌써 국민의힘은 그렇게 몇 분이나 됐잖아요. 오케이. 네, 좋은데 기준은- 예를 들으실 때 예. 또 똑같은 예를 들으시니까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요. 민주당은 더 하다니까요. 민주당 네. 마찬가지예요. 김남희 뭐 여기 꽂고 신청 안 했다고요? 그럼 당에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그렇죠. 그건 영입 인사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 영입 인사들은 다른 얘기인 것 같고 그 지역에 김남희 아니 뭐 예. 송팔 보낸다 얘기-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임종석 전 의원이라든지 지금은 반발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 좋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분 날벼락이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입장을 날벼락이 바꿔놓고서 네모짜리 날벼락을 맞느냐? 대변인님 계신 데다가 저는 한번 맞아봤어요. 중진 의원들을 옮기면 근데 맞아보시는 게 그게 뭐 맞아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 사실 당도 그렇게 그분들 한다니까. 입장에서는 그거는 우리 정치의 아니죠. 폐해인데 민주당은 전혀 안 한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지금 뭘 했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뭘. 지금 공천을 하는 지역이 있냐는 거죠. 이제 하겠지요. 예. 네.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저랑 또 만나요. 그럼 일주일 후에. 국민의힘하고 국민의힘 몇 무슨 군데 소리야. 하는지하고 네.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아니, 이미 지금 몇 군데를 그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네. 적어서 뭐 민주당 나아져요? 지금 그거는 이런 저는- 공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두 우리 분이- 당이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다른 거나 신경 생각합니다. 쓰세요. 이게 무슨 공천이야? 두 분이 너무 전당대 이렇게- 차점자를 네. 하위 10% 넣는 당이 어디서 세상에? 두 분이 너무 격한 토론을 벌이셔서 다음 주에 좀 다시 공천이 좀 진행될 거니까 다음 또 주에 와야 다시 되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여야 다 이겨야 되니까 뭐 전략 공천하고 있는 사람 뭐 뽑고 새로 보내고 뭐 이런 건 마찬가지겠죠. 예.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예, 예.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